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저출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출생아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미 재작년부터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출산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한 번쯤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인터넷 여론 같은 경우는 저출산의 이유를 집값이 높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베스트 댓글 그리고 주요 댓글에 글을 적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중론이었습니다. 모두 맞는 얘기죠. 일단 우리나라의 집값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특히 서울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실상 비정상적인 가격대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요. 세금도 안 내고 공과금도 안 내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저축을 했을 때 한 1억 2천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그 돈이 모일 텐데요. 그런데 그 돈을 5년 모았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씩 모았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5년을 모았다 그러면은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돈이 될 거고요. 그냥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다 그러면은 1년에 2억 4천, 한 5년 모으면은 그래도 한 10억 내외의 돈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서울권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 영상을 찍는 날로부터 바로 하루 전에 서울의 괜찮은 지역의 전세 가격이 드디어 4억 원과 5억 원을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를 본다면 저는 지금 아주 가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한 달에 1,000만 원과 2천만 원 이상을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그것을 그대로 100원, 1,000원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집값이 높은 원인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사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학원을 보내고 그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 유학, 어학연수 비용 등을 전부 고려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와 안전 문제, 그리고 사회 불안적 요소에 대한 것에 저출산 현상이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이제 20년 전부터 약 2000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항상 그런 거죠. 효과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또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정부가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출산이라는 그 상태,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그게 그 정책의 효과나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아주 독특한 정책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처럼 이제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노력하고 투자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뭔가 성과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빨리 접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걸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신생아가 더 많이 출생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정책의 어떤 결정적인 목표인데, 이렇게 출산하도록 하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 정책에 독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출산이라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출산 정책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뭐 간접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출산 자체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아동 학대가 좀 문제가 되면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죠. 일명 베이비박스에 넣어서 조용히 자녀를 이제 버리는, 유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또 뉴스가 대서특필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때로는 분노를 이제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출산이라는 행위가 가기까지도 만만치가 않고,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든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저출산 문제에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절대 단기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인구가 급격하게, 특히 이 영유아의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 뭐 확실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뭐 많은 여러 가지 뭐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뭐 절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저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보다는 현재 출산율을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될지, 즉 억지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신생아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감소되는 추이에 맞춰서 차라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정책을, 그리고 인구 대책,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생아의 뭐 수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그 인구 구조에 따라서 그냥 기존에 있는 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 억지로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정하고 앞으로 가는 미래에 10년, 20년 동안 가는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게 사회 구조를, 그리고 인식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일종의 하나의 그냥 느낌, 가벼운 생각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또 찍겠지만, 고령화 문제하고 이게 원체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